조달관리 첫 번째 프로세스인 조달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학습해 보실게요. 조달관리 계획 수립은 시험 문제 출제 비용 아주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산출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출물 떠나서 도구미 기법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투입물 중에 뭐가 있냐면 참조해야 될 것 중에 계약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5판에서는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정의를 볼게요. 프로젝트 조달 결정 사항을 문서화한다는 거죠. 매입할지 바이할지. 자, 그게 어디에요? 산출물에 다 녹여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매 방식도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구매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시험에서 생각하시면 결국 계약 유형이세요. 계약 유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유력한 판매자를 식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RFP 보내서 뭐 하실 거니까? 계약 맺으실 거니까. 자, 그러한 프로세스라는 게 조달관리 계획 수립이세요. 자, 밑에 DFD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자, 조달관리 여러분들이 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입물을 참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구사항 문서 보면서 여러분들 바로 나와요. 이거는 우리 프로젝트 팀 내 인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진, 아니면 비용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달 문서, 요구사항 문서 보면서 조달관리 계획 수립할 때 참조하셔야 되고, 활동 자원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한테 가용한 인력이 없어요. 자, 프로젝트 일정 보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활동 보니까 너무 높게 산정된 원가 있어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보다 하는 것보다 뭐예요? 결국은 공급업체 선정하셔서 전가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해관계자 등록부 보면서 결국은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거를 웬만하면 조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성향도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참조해서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조달관리 계획 수립할 거고요. 조달관리 계획 수립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요 기법으로 제작할지 구매할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판단으로 다시 한번 좀 검증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시장 조사까지 필요하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 중에 첫 번째는 조달 문서가 나오세요. 흔히 RFI, RFP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달 문서는 어디로 들어가냐? 당연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 제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투입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쪽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계약 유형이 여러분들 수행 조직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계약 유형이 그래서 고정가냐, 원가 정산이냐, 시간 자세. 그래서 T&M 컨트랙트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 도구미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 워크나 아니면 산출물을 자체 제작할 건지 아니면 구매할 건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분석 기법 그리고 시장 조사나 전문가 판단 통해서 지금과 같은 산출물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달관리 계획서 있겠죠. 자, 조달관리와 조달작업 기술서, 프로큐어먼트 SOW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달업체에 전달될 겁니다. 뭔데요? 구매자가 조달업체한테 원하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이죠. 이 기반으로 당연히 구매자는 제안 요청서, 자, 공급자는 RFP 받아서 프로포절,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죠. 조달 작업 기술서. 자, 그 다음에 조달 문서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게 결국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달 작업 기술서나 제작 구매 결정 사항을 근거로 이제 작성되는 건데요. 결국은 RFP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달 문서의 다른 사례를 보면 RFI, IFB, 그리고 RFP, 그리고 견적 요청서. 출제 비용 높죠. RFQ, 그리고 뭐 입찰 고지서, 이런 게 다 조달 문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급자 선정 기준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공급자가 제안서 작성하기 앞서 구매자가 공급자의 제안서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는데 사용할 공급자 선정 기준, 결국 어디 포함돼요? 이 RFP 마지막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수대로 너희들이 아니죠. 네. 공급자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선정하겠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안서 쓸 때도 결국 공급자 선정 기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제작금을 분석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정사항 리스트에서 써놓으셔야 되고, 필요하면은 변경 요청 발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달 업무 수행 시에 고정가라고 하는 FP, 그리고 원가 정산이라고 부르는 CR, 그리고 시간 자재 계약이라고 부르는 T&M, 이런 계약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고정가를 보실 건데, 고정가의 정의는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가는 사전 정산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리 구매자 공급자 간에 사전에 계약하고선 그거 그대로 수행한다는 거죠. 어쩔 때 써요?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때, 그때 당연히 사전 정산할 수 있겠죠. 왜? 공급자에게 제시할 와투두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고정가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세요. 자, 확정 고정가, 성과급 가산 고정가라고 하는 FPIF, 그리고 가격 조정 조건부 고정가, 명칭은 긴데 FPEPA라는 여러분들 고정가인데 시험에 항상 반드시 출제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 보시면은 확정 고정가는 여러분들 흔히 저희가 말하는 턴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자에게는 리스크가 가장 크대요. 결국은 뭐예요? 구매 조직한테는 가장 선호한다는 거죠. 얼마큼 주겠다는 거예요? 구매 원가, 거기다가 뭐만 준다는 거예요?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진, 그것까지만 주겠다는 거죠. 자, 성과급 가산 고정가는 확정 고정가에다가 뭘 더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원했던 품질, 일정, 시간, 이거에 대해서 단축하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성과급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FFP 플러스 인센티브, 이게 성과급 가산 고정가죠. 자, 고정가의 세 번째 마지막은 가격 조정 조건부 고정가라고 부르는 FPEPA인데요. 이거는 상황이 있어요. 공급자와 장기 계약이라는 거예요. 1년, 2년짜리가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갈 때 바람직한 건데, 왜요? 구매자와 공급자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쌍방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외부 환경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및 국제유가 상승할 수 있죠. 환율 변동되죠. 부동산 시장 경기 변동이 있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프로이트 팀에서는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매자, 공급자 쌍방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FPEPA죠. 그래서 이거는 지급액은 뭐예요? 확정 고정가 FFP 플러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대신에 변동 금액에 대해서 고려한 거를 주겠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FFP 플러스 이거는 인센티브고요. 이건 뭐예요? 변동 금액, 시장가를 반영한 변동 금액을 주겠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원가 정산입니다. 원가 정산은 공급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후 정산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업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뭡니까? 공급자가 하는 일, 자기네들이 완료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매자는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유형이죠. 그래서 뭐를 주냐면 액추얼 원가, 실제적으로 소비한, 그죠? 공급자가 구매자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비용, 이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익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PMBOK에서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4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수수료 가산 원가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여러분들 배우셔는 확정 고정가와 거의 동일하신 겁니다. 자,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실제 원가, 공급자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정된 수수료는 무조건 주겠다는 거죠. 자, 성과급 가산 원가는 뭡니까? 결국 CPFF 플러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과급까지 일 더 잘하면 더 줄게. 자, 성과급 보상금 가산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자, 뭡니까? 단어에서 나오듯이 어워드예요. 어워드 뭡니까? 상금이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CPFF와는 달리, 자, 고정 수수료는 뭐예요? 공급자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주겠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수수료 지급 여부를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수수료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한 원가 말고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게 보상금 가산 원가죠. 그리고 뭡니까? 원가 정산 중에서 공급자에게 가장 불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CPP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CPFF와 유사한 계약 방식이래요. 그렇구나. 고정 수수료 가산 원가처럼 실제 원가에다 뭔가 고정 수수료 주나 봐요. 근데 수수료를 실제 사용한 비용의 일정 비율로 주는 거예요. 고정 수수료가 아니고 1억에 우리 10% 줄게. 그럼 항상 1억 1천만 원을 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PFF보다는 뭐예요?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CPC가 당연히 공급자한테 좋다는 계약용입니다. 자, 계약용의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자재. 저희가 TNM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그래서 복합형이라고 얘기해요. 왜 복합적이냐? 보면은 지급액을 보통 산출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컨설턴트를 우리가 급하게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컨설턴트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소요돼요. 이건 뭡니까? 고정가에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얼마만큼 줘요? 투입 기간, 쓴 기간만큼. 이건 결국은 뭡니까? 변할 수 있는 원가 정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가 그리고 원가 정산이 합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합형 하이브리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시점이 중요하세요.
긴급하게 무엇인가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을 때, 인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T&M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자재 계약, 그리고 보통 확정 고정가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대표적인 기출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구매자에게 가장 리스크가 큰 계약 형태래요. 그럼 공급자한테 좀 유리하겠네요. 결국 뭡니까? 고정가는 아니고 원가 정산이겠네요. 자, 목표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 근데 뭐예요? 인센티브까지 주겠답니다. 결국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답을 선택하시는 건 결국 뭐죠? 자, 10번이죠. CPIF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구매자에게 유리한 계약 유형이랍니다. 그리고 사전 정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고정가요. 벌써 픽스드 프라이스. 자,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일명 턴키 계약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뭐예요? 그리고 대부분 구매주에서 선호하고 업무 범위 명확해 고정가 중에서도 확정 고정가죠. 자, 확정 고정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뭐예요? 구매 원가에다 뭐가 주겠다는 겁니까? 확정된 이익만 주겠다는 거죠. 20억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게 조달관리 계획 수립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달 수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